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이곳의 공기는 다른 지역보다 무겁고 습했다. 찌르는 듯한 매미 소리가 연대장실의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내 제5보 병사단 예하 연대장 박철우 대령이었다. 그의 앞에는 저녁을 하루 앞둔 김하사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박철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김하사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야 이 병신아, 뺑이만 치다 돈도 못 받고 집에 갈래? 박철우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비수처럼 김하사의 심장을 찔렀다. 김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박철우의 번쩍이는 전투화가 김하사의 손등을 지시겼다. 아프냐? 내 마음은 더 아프다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헌병대에 찌르면 내가 옷이라도 벗을 줄 알았어? 박철우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군화발에 힘을 더 주었다. 김하사의 손등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 생채기가 났다. 연대장님, 저는 그저 규정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했을 뿐입니다. 지난 2년간 한 번도 받지 못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정? 부당? 박철우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야, 여기는 군대야. 사회법 따지는 건 저기 위병소 나가서나 해. 내 부대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규정이야. 내가 쓴 헌병대 투서 그거 누구 손에 먼저 들어왔을 것 같냐? 헌병대장이랑 나랑 어제도 전곡 시내에서 양주 까고 왔는데. 박철우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징계 처분 통지서였다. 품위 유지 위반, 상관 모욕, 지시 불이행. 이거면 너 불명예 전역이야. 퇴직금, 연금, 꿈도 꾸지 마. 빈털터리로 나가서 평생 빨간 줄 그인 채로 살고 싶으면 계속 개겨봐. 김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군복 바지를 적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군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대야 하는 그에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철우는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좋게 가자. 투서 쓴 거 내가 술 먹고 홧김에 헛소리한 거라고 진술서 다시 써. 그리고 그동안 밀린 수당은 연대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서명해. 그러면 깔끔하게 만기 전역 처리해 줄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박철우가 내미는 펜을 잡았다. 영혼을 파는 심정으로 서명하는 부하를 내려다보며 박철우는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이것이 그가 부대를 장악하는 방식이었다. 공포와 회유 그리고 철저한 착취. 연천의 왕은 바로 그였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말이다. 그 같은 시각 3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번호판에는 붉은색 성판에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연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민지원 준장.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독보적인 이력을 가진 그녀였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5사단 사령부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사단장님께 신고하러 가시겠습니까? 민지원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아니, 사단장님은 내일 뵙기로 했다. 차 돌려. 예.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제3연대. 운전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임 첫날 사단 본청도 아니고 예하 여단도 아닌 타연대를 먼저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3년 되는 악명 높은 박철우 대령이 있는 곳이었다. 인사 정도는 미리 해둬야지. 앞으로 볼 일이 많을 테니까. 민지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의 운전병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박철우 대령의 신상 명세와 그동안 아름아름 수집된 비위 첩보들이 빼곡했다. 간부들의 줄초상 같은 전역, 병사들의 의문스러운 사고, 그리고 불투명한 부대 운영비 내역. 민지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는 707 시절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기 직전에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듣고 있나? 네, 여단장님. 지금부터 내 말투, 행동, 표정 하나까지 잘 봐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정의롭고 강단 있는 민지원 준장의 얼굴은 사라지고 성공과 야망에 굶주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다. 박철우의 연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부관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지금 위병소에.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노크 안 해? 위병소에 뭐 간첩이라도 내려왔어? 박철우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심드렁하게 물었다. 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포병 여단장님 말입니다. 뭐? 포병 여단장? 그 이번에 새로 온다는 여자? 박철우가 눈살을 찌푸렸다. 포병 여단장은 준장, 즉 장군이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다. 하지만 박철우는 콧방귀를 뀌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에게 어디 특전사 출신 여자가 장군을 달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라고 해. 차 한 잔 타드려야지. 즉 여자가 독해 빠져가지고 별까지 달고. 기가 세겠구만. 박철우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하지만 거만한 태도는 버리지 않았다. 장군이라 해도 이제 막 진급한 초짜였다. 이 바닥 생리는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잠시 후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리고 집무실 안으로 민지원이 들어섰다. 빳빳하게 날이 선 전투복, 칼같이 잡힌 주름,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하나. 하지만 박철우를 놀라게 한 건 그녀의 외모나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내뱉은 첫마디였다. 여기가 그 소문 자자한 3년 대장실입니까? 냄새가 좋네요. 민지원은 코를 킁킁거렸다. 방 안에 가득 찬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성공한 남자의 냄새. 박철우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의 여군 장교들이라면 질색했을 담배 냄새와 호라비 냄새를 맡고 성공을 운운하다니.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경례를 올렸다. 단결. 연대장 대령 박철우입니다. 민지원은 느릿하게 마주 경례했다. 단결. 포병 여단장 준장 민지원입니다. 앉으시죠, 박 대령님. 그녀는 주인인 박철우보다 더 자연스럽게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며 박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오사단에서 가장 일 잘하고 가장 화끈한 분이라고. 예. 뭐 과찬이십니다. 그냥 애들 교육 좀 빡세게 시키는 것뿐입니다. 박철우는 민지원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썼다. 707 출신이라기에 꽉 막힌 원칙주의자일 거라 예상했는데 분위기가 달랐다. 빡세게라. 좋죠.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터져서 문제입니다. 병사들 인권이다 뭐다 해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기나 하고. 민지원의 말에 박철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것은 자신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역시 장군님은 뭘 좀 아십니다. 맞습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죠.
매가 약이고 공포가 기강 아니겠습니까? 박철우가 신나서 맞장구를 치자 민지원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요. 그런데 박 대령님, 제가 이번에 여기 내려온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부인 발령 받아서 오신 거 아닙니까? 민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저도 이제 별 하나 달았는데 여기서 멈출 생각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실적을 만들어야죠. 근데 정직하게 해서 언제 투스타, 쓰리스타 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녀는 박철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 아닌 같은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적어도 박철우가 보기에는 그랬다. 박 대령님처럼 능력 있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랑 파트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박철우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경계심을 무장 해제하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같은 과였다. 말이 통하는 여자가 온 것이다. 하하. 민장군님, 오늘 저녁 시간 비워두십시오. 제가 전국에서 제일 끝내주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지원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책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저녁 전곡 읍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박철우가 안내한 곳은 간판도 없는 허름한 지하 술집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겉모습과 달리 호화로운 룸들이 즐비했다. 여기가 제 아지트입니다. 민간인들은 얼씬도 못하고 우리끼리 보안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풀기 딱 좋죠. 박철우는 익숙하게 종업원들을 부르고 양주를 주문했다. 민지원은 룸 내부를 둘러보며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보안 유지라. 마음에 드네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박철우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어질 무렵이었다. 그는 민지원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며 혀 꼬인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장군님, 솔직히 말해서 저 이번에 진급 심사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별 못 달면 옷 벗어야 하는데 제가 옷 벗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별을 달아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민지원이 부추기자 박철우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돈이 문제죠. 위에 기름칠 좀 하려면 실탄이 필요한데 월급쟁이 군인 월급으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죠. 드디어 본론이 나오려 하고 있었다. 민지원은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 연대식당 리모델링 공사건, 그거 제 천안 명의로 된 업체에 줬습니다. 견적서 좀 부풀려서 차액 남기니까 짭짤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부식비? 그거 다 먹여봐야 똥만 싸지. 퀄리티 좀 낮추고 싼 거 들여오면 한 달에 몇 천은 그냥 빠집니다. 박철우는 마치 영웅담이라도 늘어놓는 듯 신이 나서 떠들었다. 횡령과 배임, 명백한 범죄 행위를 자신의 능력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대단하시네요. 안 걸립니까? 걸리긴 누가 걸립니까? 행정관들. 그 새끼들 제 약점 잡혀서 꼼짝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과장 놈이 좀 깐깐하게 굴길래 제가 그놈 책상 서랍에 몰래카메라 하나 심어놨다가 근무 태만으로 징계 먹여서 내쫓았습니다. 하하. 민지원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눈앞에 이 사내는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양아치, 아니 기생충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것, 그를 단번에 파멸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연대장을 하죠. 그런데 박 대령님, 아까 낮에 연대장실에서 봤던 그 하사 말입니다. 민지원이 슬쩍 화제를 돌렸다. 아, 김하사 그 새끼요? 전역한다는 친구 같던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 새끼가 감히 저를 헌병대에 찌른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좀 시켰죠. 퇴직금이랑 밀린 돈 싹 다 포기하게 각서 받아냈습니다. 안 그러면 불명예 전역시킨다고 겁 좀 줬더니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박철우는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런 놈들은 사회 나가서도 매장시켜야 합니다. 감히 상관한테 대들어? 제가 아주 싹을 밟아놨으니 아마 평생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눌 겁니다. 민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의 마지막을 짓밟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이 작태를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품 안에 있는 초소형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 역시 확실하시네요. 그럼요. 민장군님도 제 식대로 하시면 금방 투스타 다십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오사단을 아주 씹어 먹어보자고요. 박철우가 건배를 제의하며 잔을 내밀었다. 민지원은 그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박철우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룸 안에 울려 퍼졌다. 위하여. 민지원은 짧게 은조렸다. 무엇을 위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위하는 것은 오직 정의와 고통받는 부하들의 눈물뿐이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비틀거리는 박철우를 부관들이 부축하여 차에 태워 보낸 뒤 민지원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짐승 새끼. 조금만 더 짖어봐. 목줄을 끊어줄 테니까. 민지원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전곡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민지원의 속은 짙은 안개가 낀 듯 답답했다. 오사단 포병 여단장실 창문 너머로 멀리 소요산 줄기가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박철우의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식비? 퀄리티 좀 낮추고 싼 거 들여오면 한 달에 몇 천은 그냥 빠집니다. 민지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껐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의 현실이 고작 한 간부의 쌈짓돈 챙기기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노케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녀의 전속부관 최중이었다. 그는 707 시절부터 민지원을 보좌해온 믿음직한 부하이자 이번 작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최중희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여단장님,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당 메뉴가. 왜? 또 엉망인가? 네. 오늘 조식 메뉴가 소고기 무국인데 소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김치는 쉰내가 너무 심해서 병사들이 대부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3년대 쪽에서 납품받는 부식업체를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화 끈을 조여매며 말했다. 예상했던 바다. 박철우가 손을 댔으니 온전할 리가 없지. 오늘 일정은? 오전 10시에 3년대 주관으로 전방대대 전술 토해 및 현장 지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철우 대령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잘 됐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갈 필요 없이 호랑이가 춤추는 꼴을 보러 가주지. 차 대기시켜. 민지원은 정모를 눌러쓰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박철우, 내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을 내가 낱낱이 구경해주마. 오전 10시 제3년대 본부. 연병장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화단에 심어진 나무들은 자를 댄 듯 각이 잡혀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군부대였다. 하지만 민지원의 눈에는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병사들의 피로가 보였다. 지나치게 각 잡힌 환경 미화는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결과물일 터였다. 지휘 통제실 입구에서 박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 술자리의 추태는 온데간데 없이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충성. 포병 여단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철우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격려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참모들이 일제히 복창했다. 단결. 부대가 아주 깔끔하네요. 역시 박 대령님 부대답습니다. 민지원은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박철우의 어깨를 툭 쳤다. 어제 과음하셨는데 컨디션은 괜찮으십니까? 박철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고, 장군님이 주신 술인데 보약이라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개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철우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지휘 통제실은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꾸며진 작전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 박철우는 지휘봉을 잡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저희 3년대는 적의 침투 예상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즉각 대응 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실시한 대침투 종합훈련에서는 군단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브리핑은 유창했다. 하지만 민지원은 스크린 속의 화려한 수치보다 브리핑을 듣고 있는 참모들의 표정에 주목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박철우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움찔거렸다. 공포였다. 그것은 존경에서 우러나온 경청이 아니라 실수하면 죽는다는 공포심에서 나온 긴장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민지원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훌륭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군요. 그런데 박 대령님 서류 말고 현장을 좀 보고 싶은데. 병사들 생활관이나 취사장 같은 곳 말입니다. 박철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고 없는 현장 점검은 지휘관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관리하며 여유를 부렸다. 물론입니다. 안 그래도 식당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자랑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죠. 그가 자신만만하게 향한 곳은 병영식당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민지원은 그 냄새가 인위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취사병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리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평소 군대에서 보기 힘든 고기 반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박철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우리 애들 먹는 건 제가 신경 많이 씁니다. 사회에 있는 뷔페 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민지원은 배식대 앞으로 다가갔다. 돼지 불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집게로 고기를 한 점 집어들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고기의 질이 형편없었다. 비계가 대부분이었고 양념 냄새로 고기의 누린내를 억지로 덮은 흔적이 역력했다. 푸짐하네요. 이거 단가가 꽤 나갈 텐데 예산 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나 봅니다. 민지원은 효율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어제 박철우가 횡령을 자백할 때 썼던 뉘앙스를 비꼰 것이었다. 하지만 박철우는 칭찬으로 알아듣고 껄껄 웃었다. 그게 다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업체 사장 놈 조인트 좀 까고 불필요한 거 좀 빼면 다 나옵니다. 장군님도 포병여단 급양 관리하실 때 팁 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때였다. 식당 구석에서 쨍그랑하고 식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박철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야, 어떤 새끼야? 그의 고함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구석에 서 있던 일병 계급장의 병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실수로 식판을 놓친 모양이었다. 박철우는 성큼성큼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민지원은 그의 뒤를 따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병사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박철우는 병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오늘 귀한 손님 오셨는데 죄를 뿌려.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엿먹이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새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해. 당장 이거 혀로 핥아. 박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밥알을 핥으라는 지시였다. 주변의 간부들이 말려야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민지원은 순간적으로 나서서 박철우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아직은 참아야 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 그가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다. 민지원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박철우의 팔을 잡았다. 에이, 박 대령님. 애들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넘어가시죠. 바닥 청소는 제가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박철우는 민지원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 물러섰다. 하지만 병사를 노려보는 눈빛은 여전히 살벌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장군님 아니었으면 넌 오늘 영창 갈 줄 알아. 박철우는 다시 민지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싹 바꿨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제가 망신살이 뻗쳤네요. 괜찮습니다. 군기가 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 따로 정신교육 좀 시키셔야겠습니다. 민지원은 병사에게 눈짓으로 빨리 치우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사는 울먹이며 바닥을 닦았고 그 모습을 보는 민지원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민지원은 3년 대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박철우는 오후 일정을 비워놨다며 민지원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장군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죠? 어제는 우리끼리 조촐하게 마셨는데 오늘은 제가 제 부하놈들 중에 싹수 있는 놈들 몇 명 불렀습니다. 인사도 좀 시키고 우리 라인 좀 구축해 보려고요. 라인이라. 좋죠. 어떤 친구들입니까? 중대장급들인데 아주 말 잘 듣고 빠릿빠릿한 놈들입니다. 근데 그냥 술만 마시면 재미없잖습니까?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박철우의 눈이 번들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특별한 이벤트요? 네. 제 부하 중에 김대위라고 있는데 이놈 와이프가 아주 미인입니다. 뭐 임신 중이라 몸이 좀 무겁긴 한데 장군님 환영 회식이라니까 기꺼이 와서 시중 들겠다고 하더군요. 민지원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임신한 부하의 아내를 술자리에 부른다고. 그것도 시중을 들게 하려고. 이건 단순한 갑질을 넘어선 범죄였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임산부를요? 몸도 힘들 텐데 굳이. 민지원이 난색을 표하자 박철우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군인 가족이 그 정도 정신력도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남편 진급이 걸려 있는데 그 정도 내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오겠다고 한 겁니다. 하하. 거짓말이었다. 본인들이 원해서 올 리가 없었다. 강요와 협박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민지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짓눌렀다. 오늘 밤 박철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지원은 그 강 너머에서 그를 수장시킬 준비를 마칠 것이다. 그렇군요. 박 대령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하면 만삭의 몸으로도 달려오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민지원의 대답에 박철우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저녁 7시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외곽에 위치한 고급 한우 전문점. 일반 손님은 받지 않는 별채 룸에 박철우와 민지원, 그리고 3년대 소속 중대장 셋이 앉아 있었다. 중대장들은 하나같이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특히 구석에 앉은 김대위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야, 김대위. 너 왜 이렇게 산만해? 시계가 밥 먹여주냐? 박철우가 핀잔을 주자 김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서. 오면 오는 거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룸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배가 남산만큼 부른 여성이 들어왔다. 김대위의 아내였다. 붓기가 가득한 얼굴에 힘겨운 걸음걸이였지만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위 처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박철우는 앉은 채로 거만하게 손짓했다. 왔어? 몸도 무거운데 오느라 고생했네. 거기 김대위 옆에 앉지 말고 여기 민장군님 옆에 앉아. 술 좀 따라드리고. 김대위의 아내는 당황한 눈치였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녀가 뒤뚱거리며 민지원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민지원은 짐짓 부드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내어주었다. 반갑습니다. 몸도 무거우신데.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녀가 힘겹게 자리에 앉자마자 박철우가 소주병을 김대위 아내 앞으로 밀어보냈다. 자, 재수 씨.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민장군님 5사단 오신 거 환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재수 씨가 장군님한테 한 잔 멋지게 올려야 남편도 점수 좀 따지 않겠어? 이건 미친 짓이었다. 김대위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박철우를 바라보았다. 연대장님, 제 아내가 술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심해서. 야, 누가 마시래? 따르라고. 넌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초를 쳐? 내가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새끼야. 박철우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젓가락을 집어 던졌다. 젓가락이 테이블에 튕겨 김대위의 가슴을 맞고 떨어졌다. 김대위의 아내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배를 식탁에 기댄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민지원의 잔에 술을 따르려 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다. 아이고, 귀한 술 다 버리네. 재수 씨, 정신 안 차려? 남편 진급하기 싫어? 똑바로 못해? 박철우가 혀를 차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남편이 부대에서 빌빌거리면 집에서라도 내조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게. 그 순간 김대위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남편의 허벅지를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참으라는 신호였다. 여기서 폭발하면 남편의 군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지원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녹음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의 연기는 필요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클라이맥스를 위한 마지막 연기가 필요했다. 민지원은 김대위의 아내가 따르다 흘린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빈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술맛 좋네요. 박 대령님, 재수 씨가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 충성심 확인한 거 아닙니까? 박철우는 민지원의 반응에 신이 나서 킬킬거렸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신 상태가 썩어서 이렇게라도 조여주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야, 김대위 거기 서 있지 말고 노래라도 한 곡 뽑아봐. 분위기 좀 띄워야지. 선을 넘었다. 아주 세게 넘었다. 만삭의 임산부에게 술시중도 모자라 노래까지 시키다니. 김대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다. 연대장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제 아내입니다. 제 아이를 가진 여자란 말입니다. 김대위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박철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냐? 너 지금 항명하는 거야? 박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대위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다. 뺨을 때리려는 기세였다. 탁! 누군가 박철우의 손목을 낚아챘다. 민지원이었다. 그녀의 악력은 남자인 박철우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했다. 장군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민지원은 박철우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서슬 퍼런 살기만이 감돌았다. 박철우 대령. 재미는 여기까지 하지. 네. 그게 무슨... 김대위 지금 당장 재수 씨 모시고 나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내 차 타고 병원으로 가. 내 운전병한테 말해뒀으니. 여단장님. 김대위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멍하니 서 있었다. 명령이다. 당장 나가. 민지원의 호통에 김대위는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부축하여 룸 밖으로 나갔다. 룸 안에는 이제 박철우와 민지원 그리고 얼어붙은 두 중대장만이 남았다. 박철우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민지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이거 놓으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부하 교육하는데 왜 장군님이 끼어드십니까? 민지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교육?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나? 내가 보기엔 양아치 짓거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뭐요? 양아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박철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었다. 하지만 민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박철우 너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니다. 너는 그냥 제복 입은 범죄자일 뿐이야. 민지원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들어와. 그 짧은 한마디와 함께 룸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대령 박철우야. 5사단 3년 대장이라고. 박철우의 고함이 룸 안을 진동시켰다. 들이닥친 건장한 체격의 헌병 수사관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박철우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식탁 위에 놓인 고급 한우 접시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숯불 위로 떨어져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박철우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민지원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홀로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옮겨 박철우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꺾인 채 바닥에 무릎 꿇린 박철우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박철우. 민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뚜렷하게 들렸다.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나? 좋아. 지금부터 너는 대령이 아니라 군형법 제56조 군무 이탈, 제44조 항명,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철우다. 미친년. 내가 함정을 파? 감히 선배 뒤통수를 쳐?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동기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박철우는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믿었던 파트너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민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사관에게 손짓했다. 수갑 채워. 뭐? 수가? 야 민지원, 너 진짜 미쳤어? 연대장한테 수갑을 채워? 사단장님한테 보고했어? 군단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박철우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평생 남에게 명령만 하던 손목에 죄인의 족쇄가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민지원은 박철우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군단장님? 내가 그토록 믿는 그 윗선들? 글쎄, 이 모든 작전 명령서에 서명하신 분이 누구일 것 같나? 박철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군단장.
자신의 뒷배라고 믿었던 그가 이 작전을 승인했다는 말인가? 절망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연행해. 보는 눈이 많으니 뒷문으로 빼돌리지 말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 전국 읍내 사람들 다 구경하게. 안 돼. 나. 놓으라고. 박철우는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개구리복을 입은 대령이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순식간에 스마트폰 카메라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전국 읍내 한복판에서 연천의 왕이라 자칭하던 박철우의 신화는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다. 룸 안에는 이제 공포에 질린 2명의 중대장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들도 공범으로 엮여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민지원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날 때마다 중대장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고개 들어. 두 중대장이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단장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민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끌어와 그들 앞에 앉았다. 너희들도 군인이다.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3개, 그거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잖아.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못한 건 비겁한 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지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괴물 밑에서 살아남느라 고생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파악했다. 김대희 와이프가 술 따를 때 너희 표정 다 보고 있었어. 중대장들의 눈이 커졌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지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묻는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박철우의 비리에 대해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해. 그게 너희가 군복을 계속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가봐. 김대희 있는 병원으로 가서 상태 확인하고 보고해. 중대장들이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민지원은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술병들을 바라보았다. 고급 양주병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타깃 확보. 상황 종료. 이제 청소 시작합니다. 다음 날 제3년대 연병장. 아침 점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병장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연대장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그때 지휘통제실 앞 중앙단상으로 민지원이 올라갔다. 그녀의 뒤로는 5사단 헌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민지원은 연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장병들을 내려다보았다. 전체 차렷.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구령에 연병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본관은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장 민지원 준장이다. 사단장님의 명에 따라 차기 연대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본관이 제3년대의 지휘권을 임시로 행사한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렁였다. 타부대 여단장이 지휘권을 잡는다는 건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다. 어제부로 전임 연대장 박철우 대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다. 구속수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억눌려왔던 기쁨이 섞인 묘한 반응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지난 시간 동안 이 부대를 덮고 있었던 어둠을 걷어내겠다. 억울하게 전역한 전우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숨죽여 울었던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 민지원의 시선이 병사들 하나하나와 마주쳤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라.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마라.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부패한 지휘관의 사병이 아니다. 오늘부터 3년 내는 다시 태어난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이어 파도처럼 커져 연병장을 뒤덮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지옥 같던 박철우의 폭정에서 해방된 병사들의 진심 어린 환호였다. 민지원은 단상을 내려와 곧장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입구에는 어제 박철우가 자랑하던 리모델링 업체 사장이 헌병들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민지원을 본 사장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장군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입찰받아서. 정당? 정당한 입찰인데 왜 돼지고기 등급 판정 확인서가 위조되어 있지? 민지원은 옆에 있던 헌병 수사관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사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국내산 1등급 한돈? 웃기지도 않는군. 유통기한 임박한 수입산 냉동 뒷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납품하고 차액은 박철우랑 반반씩 나눠 먹었더군. 내 말이 틀린가?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군인들이 먹는 밥이다. 나라 지키는 애들 먹이는 밥에 장난을 쳐? 내 놈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민지원은 차갑게 뒤돌아섰다. 전부 압수수색해. 장부 하나 영수증 하나까지 털어서 횡령액 전액 환수한다. 식당 안의 취사병들이 그 광경을 보며 눈을 빛냈다. 항상 썩은 재료로 요리하며 죄책감을 느꼈던 그들이었다. 민지원은 취사반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반장, 오늘 점심부터는 제대로 된 밥이 나올 수 있나? 네. 창고에 비상용으로 쟁여둔 어급 재료들이 있습니다. 연대장. 아니, 박철우가 손 못 대게 숨겨뒀던 겁니다. 오늘 당장 특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아. 기대하지. 민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3년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3살이 돋아나는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독사 중에 독사 박철우와의 마지막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5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철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뜯겨나간 계급장 자국이 선명한 전투복,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철문이 열리고 민지원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사관들을 물리고 박철우 맞은편에 앉았다. 박철우는 고개를 들어 민지원을 노려보았다. 재미 좋냐? 남의 인생 망가뜨려 놓고 구경 오니까 재밌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망가뜨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나는 그냥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을 뿐이고. 민지원은 가져온 태블릿 PC를 켜서 박철우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김하사의 진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철우에게 협박당해 전역을 강요받았던 그 김하사였다. 연대장님이 전역 안 하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의병 제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영상 속 김하사는 오열하고 있었다. 김하사, 다행히 전역 취소됐다. 사단장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병원비 지원도 받게 될 거야. 민지원의 말에 박철우가 코웃음을 쳤다. 감성파리하냐? 고작 하사 나부랭이 진술 하나로 날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변호사 불렀어. 군 출신 전관 변호사야. 증거 불충분으로 금방 나갈 거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민지원은 혀를 찼다. 변호사? 아, 그 법무법인 승리의 김 변호사 말인가? 박철우의 눈이 커졌다. 그 양반 지금 오는 길에 차 돌렸다던데. 내 사건 맡으면 자기 로펌 이미지 타격 입는다고.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지? 내 비밀 장부. 박철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비밀 장부.
그것만은 절대 들키지 않았으리라 확신했던 그의 마지막 보루였다. 연대장실 바닥 타일 밑에 숨겨둔 그동안의 뇌물 상납 내역이 적힌 수첩. 민지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툭. 그 가벼운 소리가 박철우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거 찾느라 고생 좀 했어. 바닥 타일을 얼마나 교묘하게 붙여놨는지. 내용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군. 군납업체 리베이트 내역, 인사청탁 명단, 심지어 군단 참모들한테 룸살롱 접대한 내역까지. 박철우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숨통이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이 장부가 공개되면 너 하나로 안 끝나. 줄줄이 엮여 들어가겠지. 내가 그토록 챙겼던 윗선들이 과연 너를 보호해 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까? 민지원은 몸을 앞으로 숙여 박철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버려졌어, 박철우. 완벽하게. 으아. 박철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머리를 쾅쾅 찧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명예도, 돈도, 계급도, 그리고 미래도.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민지원은 차갑게 일갈했다. 내 죄가 톡톡히 치러.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내가 괴롭혔던 부하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민지원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에서 박철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사실을 나온 민지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중희를 만났다. 최중희의 얼굴이 밝았다. 여단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김대위 아내분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복통이었는데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답니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민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김 대위가 꼭 여단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만치 벤치에 김 대위가 서 있었다. 민지원을 보자마자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려와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아니었으면 제 아내와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민지원은 그의 내려간 손을 잡았다. 김대위. 고개 들어. 자네가 약해서 당한 게 아니야. 상대가 비열했을 뿐이지. 이제 좋은 아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일만 남았다. 3년대 정상화될 때까지 자네가 중심 좀 잡아줘. 내가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다. 예,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민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는 이유였다. 별을 달고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날 오후 민지원은 다시 5사단 포병여단으로 복귀했다. 짧지만 강렬했던 3년대 대리 지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엄청났다. 5사단 전체의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되었고 박철우와 연루된 비리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집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연천의 하늘 아래 병사들의 힘찬 구보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만 해도 죽지 못해 내지르던 비명 같던 소리가 오늘은 생기 넘치는 함성으로 들렸다. 똑똑. 최중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여단장님, 커피 드십시오. 그리고 군단장님, 호출입니다. 군단장님? 네. 이번 건으로 할 얘기가 있으시답니다. 목소리가 꽤 심각하셨습니다. 민지원은 피식 웃었다. 박철우의 장부에서 군단 참모들의 이름이 나왔으니 군단장 입장에서도 꽤 골치 아픈 상황일 것이다. 어쩌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차 대기시켜.
민지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정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707 시절 작전 투입 직전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가자. 또 한바탕 뒤집으러.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 민지원. 그녀의 정의 구현은 이제 막 첫 번째 챕터를 넘겼을 뿐이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국망봉 아래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사령부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5사단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핵심 전력을 지휘하는 이곳은 승진 부대라는 별칭답게 공기부터가 달랐다. 하지만 오늘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민지원의 검은색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민지원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위병소 통과했습니다. 본청 현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군단장님 집무실로 바로 안 간다. 참모장실로 먼저 간다. 운전병이 의아한 듯 되물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민지원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령부의 조경을 눈에 담았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707 시절 적진에 침투했을 때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박철우의 비밀 장부에서 발견된 낯익은 이름대. 그 중에서도 가장 윗줄에 있던 이름이 바로 5군단 참모장 마상구 소장이었다. 본청 현관에 도착하자 군단 헌병들이 평소보다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민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영관급 장교 한 명이 다가왔다. 포병 여단장님 되십니까? 참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민지원은 말없이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군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주변의 참모들이 힐끔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진 모양이었다. 제 식구 잡아먹는 독종 여군이라는 꼬리표가 그녀 뒤를 따라다녔다. 참모장실 문이 열렸다. 필승. 5사단 포병 여단장 준장 민지원입니다. 거대한 집무 책상 뒤 마상구 소장이 서류를 보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전형적인 책상 물림 정치 군인의 관상이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민장군. 자네 아주 요란하더군. 5사단 3년대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지. 쑥대밭이 아니라 대청소를 한 겁니다. 썩은 내가 너무 진동해서 말입니다. 민지원의 거침없는 대답에 마상구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청소? 그래, 청소 좋지.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집 기둥까지 뽑으면 어떡하나? 박철우 대령, 내 후배야. 일 좀 거칠게 해도 성과 하나는 확실한 놈이었다고. 그런 놈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구속까지 시켜야 속이 시원했나? 범죄자에게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 부하들 고열 짜내서 만든 가짜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자가 진짜. 마상구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자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박철우가 불던 그 장부 어디 있나? 그거 원본 내놓고 조용히 덮어. 그러면 이번 일은 과잉 의혹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처리해 줄 테니. 본색을 드러냈다. 민지원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덮는다라. 참모장님 이름도 그 장부에 있어서 그러십니까? 마상구 소장 골프 접대 5회 현금 3천만 원 전달이라고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더군요. 마상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차기 군단장 후보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별 하나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계집애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군입니다.
말 조심하시죠. 민지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마상구는 순간 움찔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군단 헌병대장이 무장한 헌병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하극상이야. 그리고 몸수색해서 장부 원본 찾아내.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다. 아무리 상급자라도 영장 없이 장군을 몸수색하고 구금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마상구의 왕국이었다. 헌병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모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헌병들이 민지원의 양팔을 잡으려 다가왔다. 손대지 마. 민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내 몸에 손대면 그 손목이 성할 거라고 장담 못한다. 헌병들이 주춤했다. 707 전설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다. 마상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뭐해? 잡으라니까. 헌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민지원의 팔을 낚아챘다. 그 순간이었다. 퍽. 눈 깜짝할 새였다. 민지원은 잡힌 팔을 비틀어 역으로 헌병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밀어쳐 제압했다. 건장한 헌병이 종이 인형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머지 헌병이 당황하여 진압봉을 꺼내려 했지만 민지원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했다. 컥. 순식간에 헌병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헌병대장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총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 없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실전 무술이었다. 민지원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마상구를 바라보았다. 참모장님, 제가 707에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적을 죽이는 기술보다 적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공포를 심어주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마상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아서야 그가 멈췄다. 너 이거 군법 회부감이야. 상관 폭행해. 상관 폭행,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 원본 말입니다. 민지원은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여기 없습니다.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갔거든요. 지금쯤 조사관들이 참모장님 댁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마상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민지원은 애초에 장부를 넘길 생각이 없었고 이곳에 온 것은 마상구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의 입으로 죄를 시인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백발의 노장, 오군단장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군단장의 뒤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헌병들과 주저앉은 마상구를 본 군단장은 사태를 단번에 파악했다. 마 소장, 자네 설마 했는데 진짜였나? 마상구는 군단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군단장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발을 뺐다. 추하다. 군복 벗어. 수사관들이 마상구를 일으켜 세워 연행해 갔다. 마상구의 절규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민지원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군단장이 한숨을 내쉬며 민지원에게 다가왔다. 민장군, 내가 부하 관리를 잘못했네. 자네에게 험한 꼴을 보였군. 아닙니다. 군단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허허, 말은 잘하는구만. 자네 무술 실력이 소문보다 더 대단하던데. 내 헌병들을 묵사발을 만들어놨어. 군단장의 농담에 민지원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훈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 부탁하네. 오군단을. 아니, 우리 육군을 부탁해. 군단장의 말은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민지원은 거수경례로 답했다. 충성. 사령부를 나오는 길 하늘은 더욱 파랗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민지원은 알고 있었다. 늑대 한 마리를 잡았다고 숲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숨어있는 하이에나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마상구 소장의 구속 이후 5사단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러갔다. 정의가 승리한 듯 보였지만 마상구가 심어놓은 잔당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민지원을 견제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보급을 지연시키거나 사소한 행정착오를 빌미로 포병여단을 감찰하는 등 합법적인 괴롭힘을 시작했다. 7월의 어느 날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반이 약해진 산악지역의 붕괴 위험이 고조되었다. 민지원은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며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었다. 예하 대대 상황 보고해.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독립포대들 배수로 점검 확실히 하고. 여단장님, 756대대 3포대 쪽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낙뢰로 인해 중계기가 파손된 것 같습니다. 최중위의 다급한 보고였다. 3포대는 산 중턱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였다. 뒤로는 가파른 절벽이,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는 지형이라 폭우가 오면 고립되기 쉬운 곳이었다. 당장 복구팀 보내. 아니, 내가 직접 간다. 차량 대기시켜. 위험합니다. 지금 도로가 침수되어서 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여기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차 대기시켜. 민지원은 우위를 걸쳐 입고 지프차에 올랐다. 빗줄기가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요란했다. 같은 시각 사단 본부 회의실. 새로 부임한 사단 참모장은 마상구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상황판을 보며 혀를 찼다. 아니, 포병 여단장은 이 와중에 어딜 간 거야? 상황실을 비우고 3포대 통신 두절로 현장 확인차 나갔다고 합니다. 쯧쯧 하여간 튀는 거 좋아해. 야, 거기 장비가 얼만데 통신이 끊겨? 당장 공병대 보내서 장비부터 챙기라고 해. 자주포 침수되면 그 여자 책임이라고 전해. 그에게는 병사들의 안전보다 수십억 원짜리 자주포가 더 중요했다.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민지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다. 3포대 진입로는 이미 산사태로 끊겨 있었고 흙탕물이 포대 막사 코앞까지 밀려와 있었다. 이런. 생각보다 심각하군. 민지원은 차에서 내려 끊어진 도로 앞에 섰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녀는 망원경으로 포대 쪽을 살폈다.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지만 거세지는 물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뒷산의 흙더미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체중이 무전기 줘봐. 민지원은 직접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여단장. 삼포대장 들리나? 들리면 응답하라. 치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치. 여기는 3포대. 여단장님. 막사 뒤쪽 옹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피가 시급합니다. 장비는 버려라. 전 병력 고지대로 대피해.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사단 참모장님 지시로 자주포 결박 상태 유지하라고.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장비는 없어. 당장 애들 데리고 산 위 헬기장으로 뛰어. 내가 책임진다. 민지원의 호통에 포대장은 정신을 차린 듯 했다. 알겠습니다. 전 병력 대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 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뒷산의 거대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막사를 덮치기 시작했다. 안 돼.
민지원은 주저없이 끊어진 도로를 넘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여단장님. 운전병과 최중위가 기겁하며 뒤따랐다. 민지원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급류를 헤치고 포대 쪽으로 향했다. 707 시절 훈련받았던 생존 수영과 극기 훈련이 빛을 발했다. 그녀는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피하고 진흙 구덩이를 넘으며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흙더미에 깔린 컨테이너 박스 아래에서 병사 몇 명이 신음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 내가 왔다. 민지원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고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려 안간 힘을 썼다. 최중희, 여기 들어. 그녀와 부관들이 합세하여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사이 다른 병사들이 깔린 전우를 끌어냈다. 민지원의 전투복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톱은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일어설 수 있는 인원은 부상자 업어. 고지로 뛴다. 그때 사단 본부에서 보낸 공병대 차량들이 뒤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장비를 군안하러 온 차량들이었다. 여단장님, 사단 지시로 자주포 견인하러 왔습니다. 민지원은 그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다. 눈이 삐었어? 애들이 죽어가는데 쇳덩어리가 문제야? 트럭 돌려서 부상자부터 실어. 안 그러면 내가 너희 다 군법회에 넘겨버릴 거야.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공병대 간부들은 질려서 명령을 따랐다. 자주포 견인차에 부상병들이 실렸다. 1시간 뒤 모든 병력이 안전지대로 대피를 완료했다. 마지막 병사가 트럭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는 우산을 쓴 채 차에서 내려 흙투성이가 된 민지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민 장군, 이게 무슨 꼴인가? 그리고 자주포는? 자주포 다 침수됐잖아. 저거 한 대가 얼만지 알아? 국가재산 손괴로 책임질 건가? 그는 병사들의 안위는 묻지도 않았다. 오로지 장비 타령뿐이었다. 대피한 병사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참모장을 노려보았다. 민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흙 범벅이 된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그 어떤 정복을 입은 장군보다 위험 있어 보였다. 참모장님, 민지원은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저 자주포 가격 압니다. 수십억 하죠. 세금으로 만든 귀한 장비입니다. 알면서 그걸 버리고 와? 하지만 민지원은 뒤에 있는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 병사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장비는 고치거나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지휘관이 지켜야 할 건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내 부하의 심장입니다. 그녀의 말은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병사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여단장님 만세.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참모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분에서 완벽하게 졌다. 게다가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병사들의 눈빛이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임지라고 하셨죠? 지겠습니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제 판단에 후회는 없습니다. 민지원은 젖은 정모를 고쳤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국방일보가 아닌 SNS를 통해 세상에 먼저 알려졌다. 폭우 속에서 병사 구하러 흙탕물에 뛰어든 여장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져나갔다. 병사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여론은 뜨거웠다. 진정한 참군인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반면 장비 타령을 했던 사단 참모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민지원을 음해하려던 세력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숨을 죽여야 했다. 비가 그친 5사단 연병장. 민지원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박철우를 잡고 마상구를 몰아내고
폭우 속에서 부하들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최중위가 다가왔다. 여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 또 꼬투리 잡으려나 보군. 아닙니다. 이번 수해 복구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모총장님께서 여단장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민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육군 참모총장. 육군 최고의 지휘관. 무대가 더 커지고 있었다.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가자. 계룡대로. 민지원은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찼다. 진짜 군인의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아침은 그 어떤 곳보다 엄숙했다. 웅장하게 솟은 본청 건물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고 오가는 장군차들의 행렬은 마치 검은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이곳은 별들의 고향이자 동시에 수많은 군인이 명멸해간 정치의 전장이었다. 민지원은 본청 로비에 들어섰다. 5사단에서의 전투복 차림이 아닌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정복 차림이었다. 지나가는 영관급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흠칫 놀라며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민지원은 절도 있게 답례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목적지는 육군 참모총장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호출이 단순한 표창 수여식이 아님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의 707 대원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총장실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수장인 강성훈 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노장이었다. 어서 오게 민장군. 5사단의 영웅을 직접 보니 아주 든든하구만.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께 신고합니다. 준장 민지원 명 받았습니다. 앉게. 차 한잔하지. 강 총장은 비서실장을 내보내고 직접 차를 따랐다. 찻잔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5군단 마상구 소장을 날려버렸다지. 덕분에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마 소장 뒤를 봐주던 방산 업체들이 연일 민원을 넣고 있거든.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부를 도려내는데 고통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강 총장은 껄껄 웃었다. 당차서 좋아. 내가 자네를 부른 건 표창 때문만은 아냐. 자네가 보고한 5사단 수해 현장 보고서 거기서 흥미로운 대목을 봤어. 통신 중계기 파손. 민지원의 눈이 반짝였다. 역시 총장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단순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낙뢰를 막기도 전에 이미 내부 회로가 타버렸고 방수 실링은 고무가 아니라 싸구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량 장비였습니다. 그 장비 태산 정밀이라는 곳에서 납품한 신형 중계기야. 육군 전방부대에 싹 깔려 있지. 그런데 그 태산 정밀 뒤에 누가 있는지 아나? 강 총장이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군수사령관 최달수 중장. 내 육사 동기이자 차기 총장 자리를 노리는 라이벌이지. 그 친구가 군수 라인을 꽉 잡고 있어. 마상군은 그저 피람이었을 뿐이야. 거대한 적이었다. 삼성 장군, 그것도 군수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인물. 민 장군. 나는 자네가 칼이 되어줬으면 해. 나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나서기 힘들지만 자네라면 이 썩은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겠나? 명령이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뵈겠습니다. 좋아. 그럼 공식적으로 자네를 육군 전력지원체계 특별감사단장으로 임명하네. 표창은 그 칼을 쥐어주기 위한 명분일 뿐이야. 총장실을 나선 민지원의 손에는 임명장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거구의 사내가 걸어왔다. 최달수 중장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빛. 그는 민지원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어라? 이게 누구신가? 요즘 뉴스에 도배된 민지원 장군 아니신가? 필승. 군수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민지원은 예를 갖췄지만 최달수는 거만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민 장군. 군대라는 게 말이야 적당이라는 걸 알아야 해.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오사단에서 밥그릇 좀 챙겼다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여기 계룡대는 차원이 달라. 물고기가 살기 위해 물을 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썩은 물에는 고기가 아니라 구더기만 끓는 법입니다. 최달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행원들이 숨을 죽였다. 말대꾸라. 조심해. 밤길은 어둡고 계룡산 산길은 험하니까. 어디서 객사해도 모르는 게 군대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민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쥐새끼 잡는 게 전문이라서요. 밤길이 더 편합니다. 최달수는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렸지만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고 지나쳤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지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선전포고는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었다. 그날 밤 민지원은 계룡대 인근의 관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사단에서 챙겨온 파손된 중계기 부품을 꺼냈다. 태산정밀이라는 로고가 선명했다. 그녀는 드라이버로 부품을 분해했다. 속은 엉망이었다. 주요 칩셋은 중고를 재활용한 흔적이 역력했고 납땜 상태는 조잡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쓰레기를 최첨단 장비라고 속여 납품하고 그 차액을 최달수와 그 일당이 나눠 가졌을 것이다. 병사들의 생명줄인 통신 장비를 담보로.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다. 민지원은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뒷주머니에 꽂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택배입니다. 낮에 부재 중이셔서 경비실에 맡기려다 직접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민지원은 주문한 물건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여는 대신 체인을 걸고 살짝 틈만 열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문을 억지로 밀치려 했다. 틈새로 번뜩이는 흉기가 보였다.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최달수가 보낸 자객이었다. 민지원은 순식간에 문을 걷어차 닫아버리고 체인을 풀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쾅! 문이 열리는 반동에 남자가 뒤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민지원은 튀어나갔다. 좁은 복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켰다. 남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휘둘렀다. 휙! 휙! 민지원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칼날을 피했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겨우 이거야? 최 중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군. 닥쳐라. 남자가 칼을 역수로 쥐고 찔러 들어왔다. 민지원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민지원은 주저없이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누가 보냈어? 최달수야? 태산정밀이야? 모른다. 모른다. 그럼 알 때까지 꺾어주지. 우드득. 팔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태산정밀. 태산정밀 사장이 시켰어. 제발. 민지원은 헌병대에 신고하는 대신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최근 통화 목록에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태산정밀의 대표 박만수였다. 민지원은 쓰러진 남자를 놔두고 집으로 들어와 정복을 벗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만수. 오늘 밤 내 공장 견학 좀 가야겠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외곽의 허름한 공장지대. 태산정밀 제2공장이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창고 건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군수 물자를 다루는 곳치고는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다. 민지원은 담벼락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볍게 뛰어넘었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침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창고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그것은 정밀 기계가 아닌 낡은 라벨을 떼어내고 새 라벨을 붙이는 기계 소리였다. 작업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중국산 저가 무전기와 통신 장비에서 메이드 인 차이너 스티커를 떼어내고 메이드 인 코리어 군남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일명 라벨 가리.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악질적인 방산 비리 수법이었다. 민지원은 캡워크 위에 엎드려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다.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태산정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최달수 중장까지 엮어 넣을 수 있었다. 그때 창고 사무실 문이 열리고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태산정밀 대표 박만수였다.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야, 빨리빨리 안 해? 내일 아침까지 군수사령부에 납품해야 한단 말이야. 최 중장님이 시간 맞추라고 얼마나 닥달하는지 알아? 박만수가 작업자들을 독촉했다. 사장님, 근데 이거 회로 기판이 너무 낡았습니다. 검수 통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작업 반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박만수가 그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 새끼가. 검수는 무슨 얼어 죽을 검수야. 최 중장님이 다 알아서 프리패스 시켜준댔어. 너는 스티커나 똑바로 붙여. 결정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 민지원은 촬영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런데 낡은 철제 난간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그덕 소리를 냈다. 기익. 기계 소음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예민한 경호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저기 위에 누가 있다. 순식간에 손전등 불빛들이 천장으로 집중되었다. 들켰다. 잡아.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왔다. 박만수가 소리를 질렀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캣워크로 통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지원은 혀를 찼다. 조용히 나가긴 글렀다. 좋아. 운동 좀 해볼까? 민지원은 난간을 뛰어넘어 바닥으로 착지했다. 쿵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착지하자마자 쇠파이프를 든 깡패 2명이 달려들었다. 이 여자 뭐야? 죽여. 깡패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지원은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대로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빡!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깡패가 뒤로 넘어갔다. 다른 깡패가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민지원은 로우킥으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다. 아! 무릎이 꺾인 깡패가 쓰러지자 민지원은 그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포위망을 뚫었다. 저 여자 잡아. 못 잡으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박만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공장 안의 작업자들은 구석으로 도망쳤고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민지원을 에워쌌다. 민지원은 주변을 둘러봤다. 무기는 없다. 오로지 자신의 몸뚱어리뿐. 하지만 그녀에게는 707에서 단련한 살인 기술이 있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추고 손가락을 까딱였다. 들어와. 병원비는 최달수한테 청구해라. 깡패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민지원은 마치 춤을 추듯 깡패들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주먹을 피하고 발차기를 맞고 급소를 타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깡패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체력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한 깡패가 뒤에서 강목으로 민지원의 어깨를 내리쳤다. 퍽! 으. 민지원이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다른 깡패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잡았다. 이 독한 년. 박만수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내가 그 민지원인가 뭔가 하는 장군 나부랭이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감히 내 사업을 망치려 들어? 박만수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민지원의 머리를 노린 일격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공장 입구의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졌다. 쾅! 쾅!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셔터를 부수고 공장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은 깡패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고 놀란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민지원을 잡고 있던 놈들도 도망쳤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뛰어내렸다. 오사단 시절 민지원의 운전병이었던 김하사였다. 그리고 적재함에서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은 민지원이 3년 대장 시절 구해줬던 김대위와 그의 중대원들이었다. 전역하거나 휴가 중인 그들이 민지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대위가 민지원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자네들. 어떻게? 최중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여단장님이 위험하다고. 감히 우리 누님을 건드려? 야, 다 쓸어버려. 김대위의 호령에 예비역과 현역들이 뒤섞인 민지원의 친위대가 깡패들을 덮쳤다. 훈련된 군인들과 동네 깡패들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민지원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박만수를 향해 걸어갔다. 박만수는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나 건드리면 최 중장님이 가만 안 둬. 아직도 그놈의 중장 타령이냐? 민지원은 박만수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그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꽂았다. 쿠당. 박만수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잠시 후 공장 안은 정리되었다. 깡패들은 모두 제압되어 굴비 엮이듯 묶여 있었다. 민지원은 숨을 고르며 김대위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민간인 신분으로 이러면 곤란할 텐데. 여단장님. 저희는 민간인이기 전에 여단장님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신고받고 출동한 시민 영웅들. 김대위가 넉살 좋게 웃었다. 민지원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뒷수습은 내가 한다. 헌병대랑 경찰 올 거야. 너희는 빠져. 알겠습니다. 충성. 부하들이 빠져나가고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원은 기절한 박만수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까 찍어둔 라벨가리 영상과 박만수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강성훈 참모총장에게 전송했다. 전송 완료. 이제 최달수 중장의 목을 죄 올 가미는 완성되었다. 민지원은 공장 천장에 깨진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별이 밝았다. 기다려라 최달수. 내 어깨의 별 내가 떨어뜨려 주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녹슨 갑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향한 그녀의 창은 이제 막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계룡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군수사령관 최달수 중장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러 온 지휘관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대 로펌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져 있었다. 그들은 노련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최달수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 증거라 불리는 동영상은 영장 없이 촬영된 불법 수집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 최달수는 태산정밀 박만수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훌륭한 군인을 음해하려는 특정 세력의 모략입니다.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에 재판장의 표정이 흔들렸다. 방청석에서는 최달수 측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달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검사석을 비웃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그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찰 측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육군 전력지원체계 특별감사단장 민지원 준장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민지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정복 차림에 결연한 눈빛으로 증인석에 섰다. 최달수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신문했다. 증인. 증인은 태산정밀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영상을 촬영했죠.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자 불법 사찰 아닙니까? 민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육군참모 총장님의 명을 받은 특별감사단장 자격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을 긴급 감찰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한 직무 수행입니다. 참모 총장님의 지시. 증거 있습니까? 민지원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어 보였다. 강성훈 참모 총장의 직인이 찍힌 특별감찰 명령서였다. 날짜는 민지원이 공장에 들어가기 전날로 되어 있었다. 완벽한 합법이었다.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지원은 재판장에게 USB 하나를 제출했다. 이것은 태산정밀 박만수 대표가 구속수사 중에 자백한 내용과 최달수 중장과 통화한 녹취록 원본입니다. 법정 내 스크린에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아이고 중장님, 이번에 납품하는 중계기 라벨가리 한 거 티 안 나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남은 차액은 내 차명 계좌로 보낸 거 맞지? 이번에 내 아들 유학 자금으로 써야 하니까 실수하지 마. 최달수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고 최달수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최달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거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만드는 거 다 알잖아.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가짜를 만든 거야. 그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내가 이 나라 군수품을 책임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떡고물 좀 챙긴 게 무슨 큰 죄라고. 너희들이 입고 있는 군복, 신발 다 내가 조달한 거야 알아?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이었다. 민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일갈했다. 맞습니다. 피고인이 조달했죠. 땀 배출도 안 되는 싸구려 전투복,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전투화, 그리고 통신이 안 되는 무전기까지. 당신이 챙긴 그 떡고물 때문에 우리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작전 중에 고립되어 죽어갔습니다. 민지원은 증인석을 나와 최달수 앞으로 걸어갔다. 헌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은 장사치, 그것도 불량식품을 파는 악덕 상인일 뿐입니다. 에이, 이 건방진.
최달수가 손을 들어 민지원을 치려 했다. 하지만 민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 압도된 최달수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쳐보시죠. 그 손으로 부하를 때리는 건 쉬워도 진실을 때려 눕힐 순 없을 겁니다. 최달수는 결국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오만함이 빠져나간 그의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노인에 불과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달수.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 원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재정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최달수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3개가 명예가 아닌 탐욕의 상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이 최달수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그는 바닥을 질질 끌려가면서도 민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는 민지원의 등 뒤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가자. 그녀가 향한 곳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연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 입은 군심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부터였다. 계절이 바뀌어 연천의 산자락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5사단 포병여단 연병장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함께 평화로워 보였다. 민지원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하는 병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달수 사건 이후 육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보급 체계가 투명해졌고 병사들의 식단과 장비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병영 내 분위기였다.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똑똑. 최중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여단장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손님? 민지원이 집무실을 나서자 복도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다. 3년대 김대위, 그리고 태산 정밀 공장 습격 사건 때 그녀를 도왔던 의병들이었다. 그들은 양손 가득 치킨과 피자를 들고 있었다. 충성. 여단장님 뵈러 왔습니다. 김대위가 씩씩하게 격려했다. 이게 다 뭔가? 면회 온 건가? 에이,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간식 좀 사왔습니다. 오늘 저희 예비군 훈련 끝난 날이라 군복 입은 김에 들렀습니다. 민지원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들어와. 오늘 회식은 내 집무실에서 한다. 장군 집무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대한민국 육군 준장과 예비역 병장, 그리고 현역 위관 장교들이 둘러앉았다. 계급장은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같은 전우였다. 치킨 다리를 뜯으며 김 대위가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뉴스 봤습니다. 최달수 그 양반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있다면서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 전역할 때 보급품 개판이라 욕 많이 했는데 요즘 후임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예비역 병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지원은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도와줬고 또 묵묵히 제자리 지키는 수많은 군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래도 여단장님 같은 분이 별 달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저희 같은 놈들은 백도 없고 줄도 없어서 서러울 때가 많은데 여단장님은 항상 저희 편 들어주시니까요. 김 대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원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녀가 싸워온 이유, 온갖 협박과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들의 웃음 속에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을 배웅하고 민지원은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저녁 점호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힘찬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민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과 같은 모양이었다. 문득 707 시절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별은 높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최달수는 별을 권력으로 여겼기에 추락했다. 하지만 민지원은 달랐다. 그녀에게 별은 책임이자 희생,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는 방패였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육군본부였다. 통신보안. 준장 민지원입니다. 민장군 쉬는데 미안하네. 강원도 최전방 지피에서 상황이 발생했어. 북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자네의 판단력과 현장 지휘 능력이 필요하네. 새로운 임무였다. 쉴 틈 없는 군인의 살. 하지만 민지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지원은 최중위를 불렀다. 최중위 차 대기시켜. 강원도로 간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잖습니까? 군인이 밥심으로 사나? 깡으로 사는 거지. 가자. 민지원은 정모를 고쳐 쓰고 지프차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민지원은 작게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악당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믿음직한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타협하지 않는 정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차가 위병소를 통과해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철 같은 여인, 민지원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